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관심이 요즘에 많이 가는 거는 세 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이라면 주식을 사야겠죠, 오히려. 오늘 모신 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그런 분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책의 저자시죠. 네, 그리고 지금 미주은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예. 네, 구독자도 상당히 많으세요. 27만 거의 30만 가까이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최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뭐 화면으로 저도 좀 뵀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이렇게 젊으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지? 젊다고 하니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되게 이 스타일 자체가 되게 그 젊은이들 스타일, 트렌드에 맞는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좀 꽃단장을 하고 왔습니다. 네, 일단 시작은 화기애애하게. 네, 일단 지금 뭐 많은 분들 미국 주식 투자하고 있죠. 뭐 서학개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 작년에 이제 이 책을 내실 때만 해도 미국 주식에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그걸로 은퇴 자금을 만든다. 이게 그렇게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때였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주장을 하셨던 그 이유는 어떤 거였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사실 뭐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뭐 한국 시장이나 아니면 기타 제3국가의 그 수익률보다는 미국 주식 시장이 대체적으로 평탄한 그 길을 여태까지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뭐 10%씩 매년 올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산업혁명이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혹시 이제 1차 산업혁명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증기기관차?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나 다 1차 산업혁명 그러면 증기기관, 그리고 이제 뭐 2차 산업혁명 하면 대량 생산, 뭐 3차 그러면 이제 인터넷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딱히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 많은 혁신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만 딱 집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두 번째 이유는 굉장히 좀 색다른 이유인데 4차 산업혁명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1차, 2차, 3차는 우리가 이제 역사책에서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급격한 그런 혁신이 일어나고 우리가 딱 뒤돌아보니까 산업혁명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역사적인 분석을 한 것이 1차, 2차, 3차였고요. 4차는 조금 이제 그 접근 방법이 다른 게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미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1차, 2차, 3차는 실제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투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산업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야기가 틀렸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사실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막연히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단어를 얘기해 보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단어를 말할 수가 있어요. 뭐 클라우드라든지 자율주행, 뭐 메타버스,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미 앞으로 이러이러한 혁신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러이러한 혁신을 가지고 기업들이 돈을 벌겠구나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기업들 중에서 대부분의 혁신을 일으킬 기업들이 어디 있나를 우리가 살펴보면 50% 이상이 미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게 뻔하고, 그리고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는데 굳이 다른 데 가서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확률상으로 조금 떨어지게 되죠. 따라서 확률이 가장 높은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KBS 박종훈 기자. 네, 저희 방송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 우상향으로 상승한 주식 시장을 가진 나라는 미국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투자해서 좀 오래 좋은 주식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논리가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정말 세계의 어떤 패권 국가 같다 보니까 거기서 또 많은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또 돈도 몰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상승작용이 그 계속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단 원론적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누구나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기를 원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은 항상 흔들리고 가끔씩 세상이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공포를 줄 때가 있고. 예, 예. 그래서 투자한 거가 손실이 크게 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멘탈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심리가 안정이 돼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 주식 투자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예. 미국 주식을 주로 투자하시는 우리 최 대표님. 어떻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나요? 예, 저는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이제 뭐 면역이 돼서 주가가 흔들려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댓글을 좀 읽어보면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저도 이렇게 투자를 오래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게 당연한 건데 두 가지만 지키면 사실 이런 위축 현상을 없애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첫 번째는 분산 투자입니다. 그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리서치를 하고 그 자료 분석을 해서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아 이거다 이렇게 딱 결정을 했어도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모든 종목이 위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믿는 것은 제 생각에는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0개 정도의 그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면요. 20개 중에서 한 4, 5개는 위로 올라가고요. 뭐 그 중에서 몇 개는 이제 막 몇 배씩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또 20개 중에 한 4, 5개는 또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마이너스로 가는 종목은 아무리 많이 빠져도 마이너스 100%거든요. 근데 위로 올라가는 종목은 100%는 굉장히 쉽게 되고요. 200%, 500%, 1000%, 뭐 심지어는 막 2, 3000%까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플러스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 게 분산 투자죠. 이게 첫 번째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것은 현금 보유입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투자가는 현금을 이렇게 옆에다 갖다 놓으면 수익률이 줄어드니까 이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주린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아니면 현금을 최소한 한 20%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마음적으로 굉장히 위안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현금이 20% 정도 되면요. 사실 기다리게 돼요. 언제 조정이 오나. 그렇죠. 빨리 조정이 와야 이걸 넣을 텐데 뭐 그런 식으로 좀 그 주식시장의 하락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시행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내 의지, 개인의 어떤 의지로 어떤 거를 막 이겨내기보다는 그냥 시스템적으로 그렇죠. 환경을 만들어 놓자. 예, 예. 이 멘탈이 관리될 수 있는 예, 이 얘기식네요. 맞습니다. 정확한 핵심입니다. 이거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뭐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다 다르잖아요.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은 하락장을 견딜 수 있는 심리적인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데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누구나 마음 편하게 주식시장 그 변동에 상관없이 5년, 10년, 20년 계속 투자를 그냥 쉽게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게 이제 뭐 20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해놨어요. 예. 해놨을 때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왜냐면 요즘 시장에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혹은 장기 투자로 시작을 했어도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본인도 모르게 트레이더가 돼버렸잖아요. 예. 이러한 것들이 변동이 된다 해도 그 원칙은 유효한 건가요? 아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그 생각과 이론들은요, 다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의 가장 그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고 보는데 뭐 수익률 같은 거는 이제 실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단기 투자는요, 누가 돈을 따면 어떤 사람은 잃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파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 투자라는 것은 파이가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5년, 10년, 20년 투자를 하다 보면 이 판에 들어가 있는 파이가 늘어나게 되고 판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딸 가능성도 열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의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식시장에서 돈을 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단기 투자는 확률이 50%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잃거나 따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장기 투자는 나도 따고 다른 사람도 딸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생각하시는 장기 투자의 어떤 기간이랄까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우리가 그 얘기하는 기업의 연속성을 생각해 보면 기업은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평가할 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애플을 오늘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질문을 5년 전에도 했었고 10년 전에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에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애플이 망하지 않는 한. 따라서 이렇게 뭐 기간을 설정해 놓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죠. 사실 기업은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기업이란 그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은 나라는 투자자가 나의 투자금을 넣건 안 넣건 그들의 미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거든요. 열심히 기업 활동하니까. 예. 그래서 조금은 그 주관적인 관점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투자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질문을 해드릴게요. 언제 팔아야 됩니까? 그래도 항상 매도해야 되는 시점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뭐 예. 내가 돈이 필요해서일 수도 그렇죠. 있고. 네.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파는 시기는 돈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애플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존이 더 좋아 보이는 확신이 생겼어요. 네. 그럼 팔아야죠. 그럼 이제 애플을 정리하고 아마존으로 옮겨야겠죠. 아니면 뭐 애플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집을 옮기게 됐어요. 아니면 새로 테슬라 차를 구입하게 됐어요. 그러면 주식을 팔아야죠.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주식을 판매하는 그 결정은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적 사유가 아닌 이 돌아가는 주변 환경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하면 갑자기 세계가 이 전염병 때문에 망할 것 같은 뉴스가 막 쏟아지고 주식시장이 막 망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막 수익률이 이제까지 50%였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20%가 돼버리고 막 세상이 망할 것 같단 말이죠. 이러한 환경의 변화, 거시적인 경제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팔는 어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거는 제가 주식 그 장기 투자를 시작하면서 제 스스로 이제 정해진 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만약에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어떠한 압박 때문에 기업의 주가가 떨어졌다면 기업의 가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의 영향이 주가를 누른다면 그때는 이제 매수를 하자. 그렇게 제가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이라면 주식을 사야겠죠, 오히려. 오히려 그때는 팔 때가 아니라 사야 될 때다. 기업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의 힘을 믿자. 그러니까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성장하는 이거를 이제 믿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좋아질 것이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외부적인 영향은요, 보통 모든 기업을 동시에 누르거든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한 종목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 저는 매수 시점을 어떻게 잡냐면 제가 투자하고 있는 한 종목만 떨어지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탈출을 해야 될 가능성이 뭔가 있죠.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을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럴 때는 이제 탈출을 시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다 같이 떨어지는 거는 그거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잘못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다 떨어지면 이때는 이제 투자를 해서 나중에 다 같이 올라갈 때 수익률을 창출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막 후회스럽고 그다음에 막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잘 올랐어요. 우리 올 1월 달처럼. 1월 달 쫙 올라가지고 수익률 60% 기분이 좋았단 말이죠. 근데 그다음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원금 근처까지 왔어요. 뭐 아니면 뭐 마이너스거나. 그러면 장기 투자는 안 돼. 그때 1월 달에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서 장기 투자에 대한 그 의욕이랄까? 이런 게 사그러질 수 있지 않나요? 이 변동에 의해서? 저는 그거를 이제 욕심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뒤돌아봐서 차트를 나중에 분석하고 나면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팔고 하면 누구나 다
연간 50%씩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원하는 투자의 수익은 연간 50%가 아니고 10%, 그다음 맥시멈 한 20%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사실 올라갔다가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면 되니까요. 이렇게 커다란 그 아쉬움이 남지 않은데 만약에 이거 30% 할 수 있었는데 지금 10%로 떨어졌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불행해지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연간 10%만 올려도 엄청난 아니, 수익이거든요. 뭐 은행 이자 뭐 2, 3%도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머리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을 막상 겪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주식이 올라가면은 역시 장기 투자는 아니야. 이렇게 오르면 좀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장기 투자하려는 의욕이라든가 이 계획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서 그냥 트레이더가 돼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예, 예. 이럴 경우 그래도 장기 투자가 일단은 뭐 낫다고 보시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우리 마음을 확 이렇게 다잡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통 그 제가 예전에 일했던 방면이 좀 숫자랑 관계 있는 그런 일을 호텔리어이셨다고. 예, 예. 호텔리어 중에서도 이제 나중에 이제 총책임자가 되기 전까지는 이게 그 숫자를 분석하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 네. 매출을 분석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분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사실이 있었는지 수치적으로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누구나 많이 들어봤을 텐데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률이요. 시장 지수보다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떨어지는 장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올라가는 장에 자꾸만 빠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미국 시장이 과거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10%씩 올라갔으니까 10%는 누구나 달성할 수 있었을 텐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자꾸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보니까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그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 쉽게 나가기가 좀 두려워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자꾸 그 전 가격을 생각하잖아요. 그때 드는 이런 생각, 이럴 때 스스로 뭐 인간이니까 다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이거 그때 팔고 지금 조금 더 하면 주수라도 좀 늘렸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장기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스템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시스템화가 저절로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분산 투자를 하면.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종목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몇 종목 하세요? 저는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엄청 많이 그래서 하시네. 간혹가다 이제 ETF 한다고 이제 조롱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유튜브를 진행하기 위해서 좀 늘린 그런 그렇죠. 왜냐면 알아야 있고요.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분산 투자를 워낙 좋아해요. 기업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고. 근데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되냐면요. 이게 막 한 달 만에 20% 30%가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팔고 싶잖아요. 근데 안 팔고 놔두면 이게 100% 200%가 됩니다. 그렇게 된 종목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그럼 이제 그런 종목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진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진 갤럭틱 같은 거는 제가 한 수익률이 15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20%로 떨어졌거든요. 많이 하락했네요. 예. 근데 그런 종목은 좀 아쉽죠. 그냥 팔 걸.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면 이게 내가 한 50%에서 70% 올라갔을 때 안 팔았기 때문에 지금 200% 300% 올라간 주식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할 때 안 판 게 낫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칙을 지켰을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치고받고 해도 훨씬 이익이다. 그렇죠. 이런 실제로 그런 어떤 경험이 있으시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거네요. 경험이 없으신 분은 될까? 이게 의심부터 돼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면서 말씀하신 장기 투자로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 그거를 일단은 경험해 보기 위해서는 일단 꾹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인내를 하자 하고 말씀드리면 요즘은 조금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워낙 장이 많이 빠지니까. 하지만 결국은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장기 투자 생각하고 시작하셨던 분들 지금 내가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혹은 그 의지가 처음에 그 의지 크기만큼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그 주식 투자를 언제 시작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주식은 정말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아무리 좋은 주식도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좋은 주식이지만 9만 원대 들어간 분은 큰 손해를 보고 있고 5만 원대, 6만 원대 들어가는 분들은 또 좋은 수익을 내고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 들어가는 시점이 중요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 뭐 너무나 버블인 상태 아니냐. 지금 정말 많이 올라왔잖아요. 가파르게.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기 좀 어렵고 좀 이렇게 조정이 크게 있으면 그때 들어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저는 기다리다 보면 한없이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조금씩이라도 분할 매수를 하면서 시장에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좀 투자할 만한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커다란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논리적 근거가 있는데요. 바로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투자자 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신 그 기관인데요.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가 있잖아요. 인베스트. 예, 아크 인베스트에서 줄기차게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시기적으로 많은 혁신들이 좀 기하급적인 형상을 딱 이제 일으키기 위한 그 변곡점에 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 캐시우드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좀 그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요. 미국에 있는 그 기업들이 굉장히 좀 순차적으로 다른 시대에 등장을 했는데 시가총액을 10억 달러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여기 이제 Typical Fortune 500라고 써 있는 거는 보통 이제 미국의 보통 기업들이 그러니까 Fortune 500에 속하는 우량 기업들이 시가총액 10억 달성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20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건 이제 구글이잖아요. 구글은 1998년에 출연을 했는데 한 8년도 되지 않은 시간에 10억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페이스북이 2004년에 나타나서 이제 한 5년도 되지 않는 시간에 같은 성과를 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2003년에 나타나서 지금 보시면 4년 정도 걸렸죠. 그다음에 우버는 지금 2년, 왓츠앱도 거의 2년밖에 안 걸렸죠. 마지막에 보는 그 오큘러스라는 기업은 보시는 것처럼 1년 정도 지나서 지금 시가총액 10억 달러를 달성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생각해도 오큘러스나 왓츠앱이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보다 좋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가면 갈수록 기업들이 빨리빨리 부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추세가 똑같은 그 부를 창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점 짧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각 시대에 대표하는 그 테크놀로지들이 있잖아요. 네. 이 테크놀로지들이 이용자 5천만 명을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발명품 중에 하나인 그 전화기를 보시면 전화기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5천만 명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 75년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난 테크놀로지를 보면 그 라디오 같은 경우는 38년, TV는 13년이고요. 인터넷부터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단 4년 만에 5천만 명이 이용을 시작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3.5년, 그리고 맨 밑에 이제 포켓몬이 나와 있는데요. 포켓몬이 5천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일이었습니다. 저도 저기 한몫했는데 다니면서 포켓몬 하느라.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테크놀로지가 예전보다 지금이 더 혁신적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이 혁신적인 그런 기술이 나타나면 이제 트라이를 해보는 거죠. 누구나 다 가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혁신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엄청난 부를 창출할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시대적인 지금 현상이 부를 창출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누구나 혁신을 만듦으로써 부를 창출할 수 있고 이러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 투자자들도 단기간에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저의 그 투자의 논리입니다. 네. 하긴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장기 투자로 한국에서 그 전도사 역할을 하시는 존리 대표님. 예, 예. 그 동업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사람이 돈을 벌려면 창업을 해야 되는데 창업은 힘들잖아. 그러니까 창업한 사람, 성공할 만한 사람에 같이 얹어 타가지고 그 수익을 나누는 거 아니냐.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은 성장이 있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우주 여행도 가고 뭐죠? 그 뭐 여러 가지 신약들 이 코로나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약들도 나오고 발전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리고 너무나 미래 가치를 땡겨다가 과대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즉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 시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또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 뭐 페이스북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튀어 올라왔잖아요. 앞으로 또 이런 기업이 이 독과점 체제가 가고 있는데 새로운 기업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회가 앞으로도 있을까? 돈 벌 기회가 투자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주식 투자를 이제 기업하고 연관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혁신을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를 좀 꼽아 보면요. 하나는 인공지능이고 또 하나는 로보틱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우리가 이제 사무직을 대신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로보틱 같은 경우는 블루 컬러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성도 올라가고 생산성도 올라가고 있는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의 분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제 부의 분배는 적어지고요. 이 부익부, 빈익빈익 심화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보면 부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기업들은 점점 더 많은 그런 그 부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 부의 분배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몇몇 기업이나 개인들이 부를 독차지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부를 창출할 기회가 높아지고 이 기업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 투자자 역시도 많은 부를 창출할 기회가 열려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그 논리가 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쭉 감망하면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의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테크놀로지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달려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전화기 한번 나타났다가 조금 더 있다가 텔레비전이 생기고 뭐 라디오가 먼저 나타나고 텔레비전 생기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뭐 10년에 한 번씩 테크놀로지가 하나씩 툭툭 튀어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수십 개의 그 혁신적인 그런 테크놀로지가 한꺼번에 오거든요. 그렇죠. 여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테크놀로지들은요, 다 서로 이렇게 융합이 돼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바일폰도 이제 혁명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모바일폰이 있었기 때문에 이커머스가 생긴 거고, 그렇죠. 핀테크가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5G가 없다면 자율주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클라우드라는 게 생기지 않았으면 클라우드를 구축해 놓고 그 안에 이제 회사를 만드는 걸 우리가 사스라고 부르거든요. 뭐 줌 같은 기업을 얘기하는 건데 줌이나 쇼피파이 같은 게 생기지도 못했겠죠. 클라우드가 없었으면. 그렇죠. 따라서 이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갑자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은 엄청나게 많은 혁신들이 그 힘을 합쳐서 굴러올 거고 그러면 엄청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혁신을 통해서 부를 창출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애플이나 구글 같은 새로운 거대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튀어나올 수 있다.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투자를 했을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주인공이 지금 이미 한번 성공을 한 빵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애플하고 뭐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또 한 번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규제가 들어가겠죠, 정부에서. 그렇죠. 경부에서 만약에 규제를 하지 않으면 그 기업들이 한 번 더 또 다른 혁신을 이뤄낼 거고요. 다 해먹겠죠, 그들이. 근데 이제 만약에 규제를 적절히 해주면 다른 기업들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둘 다 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 그렇게. 진짜 우리 미래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 정부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거대 기업들의 존재가 나오잖아요. 예, 그들이 예. 세계를 통치하고 예. 나라를 컨트롤하고. 예.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정부들의 이제 제약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새로운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애플이나 구글 같이 거대한 안전하죠 대신 이런 기업에 투자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혹은 그렇죠. 규모가 작은. 예. 근데 이제
그런 기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거는 참 고민이죠. 왜냐하면 긴가민가 하잖아요. 작은 기업들의 매출도 아마 작을 것이고 어떻게 그런 뭐 두 가지를 담고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시나요? 우리 소위 템베거라고 표현하는 기업들.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가치주라든지 경기순환주를 아예 그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4차 산업혁명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테크 주식 아니면 성장주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5는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성장주들을 한 4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들을 고를 때는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가치주 투자랑 이제 성장주 투자로 보통 이렇게 양분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렇죠. 가치주 투자가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어려운 게요. 가치주 투자의 기본이 뭐냐면 기업의 가치를 분석을 하고요. 기업의 가치랑 주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가치에 비해서 떨어져 있으면 그때 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쭉 올라와서 가치랑 맞물려지면 이때 파는 거예요. 이게 가치주 투자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그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떻게 계산을 해서 요 갭을 딱 찝어낼 수 있냐.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근데 성장주는요, 이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성장주는 단 하나만 보고 가면 됩니다. 그냥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가. 계속 매출이 됐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뭐 작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최소 70%, 80%, 100%, 뭐 심지어는 200% 나오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다가 만약에 그 파는 시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성장이 갑자기 멈추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 이제 이거는 다 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긴 뭐 기술주, 우리가 성장을 기대했던 기술주,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배당을 주면 팔아야 될 때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더 이상 성장에 대한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니까. 예.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지금 그러한 생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대,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죠. 단지 이제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신 40여 개의 종목들이 있으신데 예. 그 중에서 몇 개 좀 소개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작은 소형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뭐 괜찮습니다. 소형주든 중형주든. 아니, 개인적으로는 사실 비중이 가장 높은 건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이라는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착을 갖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또 관심이 요즘에 많이 가는 거는 세 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이렇게 세 가지 주식을 뭐 주식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주식을 바라볼 때 보통 기업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세 가지 기업이 앞으로 좀 가장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좀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여러 가지의 그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보통 GPU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픽 카드.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그래서 게임하고 예. 이제 연관을 하는데요. 사실 엔비디아에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그다음에 자율주행, 메타버스, 가상화폐 이렇게 네 가지를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거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리스크가 적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한두 개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아도 나머지가 버텨줄 수 있다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2, 3주 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가족 모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모님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미국 주식 어떤 거 사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어떤 거를 이제 추천을 해드려야 되나.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게 좋겠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다시 못 보니까 이모님은. 그때 이제 추천드린 주식이 엔비디아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엔비디아, 페이스북, 구글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기업들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예, 예.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들,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게 판단하시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접 그러니까 투자를 하셨을 거고. 예, 예. 그런 기업도 좀 몇 개 좀 알려주시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우리가 좀 몰라야 신비감이 있고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투자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네, 그냥 예. 단지 어떤 이유로 이러한 주식들을 선택하셨는지 그 논리가 이제 좀 궁금한 거니까. 예. 뭐, 그래도 이제 방송을 타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안전한 종목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대부분의 그 주식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주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G스케일러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 두 주식은 모두 사이버 보안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식을 제가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가 가속화되고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전문가가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서 클라우드에 이제 반대되는 말이죠. 지방적으로 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물 인터넷이죠. 그러니까 각 사물이 인터넷을 이제 구현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뭐 클라우드 상에 있는 데이터를 엣지 컴퓨팅으로 보내고 뭐 TV도 그렇고 냉장고 모든 기기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게 되면 보안이 정말 중요해지거든요. 안 그러면 데이터가 다 유출되고 뭐 모든 사람이 위험에 노출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야말로 정말 앞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제 보안보다도 더 중요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적합화된 완전히 최적화된 기업 두 개가 G스케일러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어제 그 미국 기사 중에 하나 제가 본 게 있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하고 G스케일러가요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협업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예 대놓고 통합을 하자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뭐 인수합병은 아닌데 그래서 이 두 기업들이 경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손을 잡고 어떠한 플랫폼을 계속해서 개발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쉽게 이제 그 1위 자리를 내놓기는 좀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두 기업들이 모두 조금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1위 기업들이거든요.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것은 이제 엔드 포인트를 그 방어하는 기능입니다. 엔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라든지 모바일 폰이라든지 아니면 서버 이런 거를 직접 가지고 거기에서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를 이제 수행하는 거를 우리가 엔드 포인트 프로텍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하고 있고요. G스케일러는 아예 이제 크라우드 상으로 모든 걸 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어떠한 일종 서버, 어떠한 그 기업의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G스케일러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지로 트러스트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구현하는 기업인데 조금 이제 방식이 틀리잖아요. 근데 이 다른 방식을 합쳐놨다. 따라서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관심 종목에 꽂아놓고 있는 기업인데 예. 그 엣지 컴퓨팅 말씀하셨는데 그게 패스틀리인가요? 패스틀리? 갑자기 저 생각이 안 나네. 그 종목이 미국 주식. 하여튼 파스텔리요? 예. 이제 발음이 죄송합니다. 예. 파스틀리? 페스텔리. 패스틀리. 예. 우리는 저기 패스틀리 이렇게 찍히니까 저도 그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거와 관련해서는 최강자가 패스틀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번 그것도 이제 좀 봤는데 좀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전부 구현시키는 이 보안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전에 그 미국 서부에 금을 캐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잖아요. 네. 뭐 어떤 사람들은 금을 캤고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왔죠. 근데 그 와중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곡괭이를 팔거나 아니면 이제 청바지를 판 리바이스가 부자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이버 보안은 이제 사이버 쪽에 이제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한 많은 기업들이 활약을 할 텐데 그들 중에서 이제 대박이 나는 기업들이 있고 어떤 기업들은 망할 텐데 그와 상관없이 보안 기업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어떤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돼서 성장할 수 있는 분야 그런 것을 찾다 보면은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보를 공부하고. 예. 일단 어떻게 그렇게 분석하고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도 우리 대표님처럼. 그 주식 분석을 한다는 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주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는 그 공식화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 이꼴 그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멀티플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뭐 P 레이시오, PS 레이시오를 이제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부르고 실적은 뭐 어닝이잖아요. 어닝 아니면 매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석하는 게 주식을 분석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멀티플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에 따라서 좌지우지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왜냐하면 실적만 잘 나오면 이거는 보장이 되니까. 따라서 주식 분석은 이꼴 실적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주식을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투자를 하고 계신데 분기보고서도 읽지 않는다. 이거는 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엄청나게 많은 종목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보고서는 물론이고 거기에 관련된 기사를 다 읽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하루에 한 그 미국 그 신문 기사도 한 30개 이상은 항상 읽고요. 그다음에 투자 관련된 CNBC라든지 뭐 다른 그 뉴스 클립들도 한 20개 이상은 항상 시청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G스케일러랑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힘을 합쳤다. 뭐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계속해서 기업의 실적을 확인하고 뉴스들을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커가 4%인가 5%대 상승했던 걸로 기억이 예, 되는데 어제 4% 올랐습니다. 네. 이유가 있었네요. 예. 어제 저도에서 갑자기 오르길래 종목 그 뉴스 거기 보면서 뭐 새로운 뉴스가 나왔나 해도 뭐 거긴 뜨진 않더라고요. HTS는. 네. 이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거네요. 조금 더 꼼꼼하게 네, 서칭해서. 근데 이제 영어 모르시는 분들은 또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영어 그럼 모르면 미국 투자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어떻게 좀 잘 모르더라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미주은 채널을 보시면 되죠. 아, 예, 미지원 채널을 보시면 되고. 그 방법이 가장 쉽고요. 이제 두 번째로 최근에 들어서는 제가 보니까 이 번역 사이트들이요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해서 페이스트를 하면 대부분 그 의미를 대강은 이제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결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카피 페이스트 정도도 만약에 귀찮으신 분들은 주식 투자랑은 약간 맞지 않는 분들이 아닐까. 그 정도 발품도 못 판다 그러면 그렇죠?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미국 기업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난 상태에서 그냥 누가 좋대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좋은 투자해야 될 만한 이유를 직접 확인하고 공부하고 분석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충분한 이해가 없이 투자를 하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주가가 떨어질 때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투자가 논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굉장히 두려워지거든요. 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러다가 막 50% 폭락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어떠한 향상을 보이고 있고 실적이 떨어진 이유는 뭐고 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요. 그냥 주식을 더 사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쉽게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하여튼 잘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투자의 방식에 대해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이거는 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가릴 게 없죠. 맞습니다. 투자의 원칙이니까 가장 기본되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식 투자할 때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다. 항상 투자할 수 있는 이 순간서부터 바로 뭐 들어가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성장주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40종목 이상. 근데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테이퍼링에 대한 11월 달에 그다음에 이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지금 뭐 주가 전 세계 시장이 흔들리는 게 그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러한 파월 의장의 이야기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잖아요. 예. 근데 이 금리 인상이 되거나 이 양적 완화 축소가 되거나 테이퍼링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성장주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장주 가진 분들은 긴장해야 된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지금 그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뭐 모간 스탠리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몇 개월 동안 10% 20% 정도 폭락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반면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아니다. 앞으로 한 10% 정도 오히려 추가 상승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를 하는데 저는 그런 의견은 이제 참고만 하면 되고요. 사실 중요한 거는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조금씩 현금을 늘리고 이런 방법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요, 사실 어디에서 인상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5%가 있는 금리가 6%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로 금리가 지금 0.25%에 머물고 있는 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1%가 된다든지 2%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 와서 2%까지 오른다고 해도 그 2%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주식을 다 팔고 주식 투자를 포기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결국은 노이즈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앞으로 있게 되는 이벤트는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거니까 테이퍼링이 됐든 금리 인상이 됐든 어쨌건 주식시장이 그렇게 우호적인 이벤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고 갈 만한 그런 안정성에서 좀
강력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만약에 모멘텀을 말씀하시면 성장주보다는 테크주, 그러니까 그 빅테크가 조금 더 안전하겠죠. 빵 기업들. 그렇죠. 빵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구글하고 페이스북 아까 잠깐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재밌는 기업입니다. 구글은 사실 이제 정식 이름이 아니죠. 이제 알파벳이라고 부르는 게 지주회사잖아요. 근데 이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밑에 있는 그 자회사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회사가 다 해서 12개입니다. 몇 개 안 되네요. 아, 그게 이제 합병한 거는 200~300개가 되는데 그걸 다 이제 뭉쳐놓은 거죠. 그래서 이 12개 중에서 하나가 구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구글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5%가 넘어갑니다. 아,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11개는 지금 아예 매출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래서 구글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 나머지 11개 분야에서 그렇죠. 근데 뭐 그 중에 이제 뭐 웨이모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알파고를 만든 기업도 있거든요. 딥마인드라고. 뭐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가면 충분히 이제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하나 둘씩 툭툭 튀어나오다 보면 나중에 구글이라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그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많이 충분히 올랐어. 충분히 뭐 세계 1등 기업이나 마찬가지니까 1, 2위를 다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올랐고 이게 올라봐야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야, 1,000만 원이 1억 되는 게 쉽지 100억이 1,000억 되는 게 쉽겠어?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수익을 좀 높이 올리고 싶은 분들은 종목에서 좀 삭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미 충분히 올랐다 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성장의 가능성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뭐 아까 페이스북 잠깐 말씀드렸는데, 페이스북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셜 미디어를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사실 페이스북의 투자 논리는 더 이상 페이스북이 뭐 이미 이제 29억 명이 쓰고 있는데 이거를 뭐 40억이 쓸 거라는 기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페이스북이 요즘 들어서는 그 소셜 커머스라는 건데 진출하면서 이커머스와 소셜 그 미디어를 합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고, 이제 한 차원 더 나가면 사실 페이스북의 투자 논리는 메타버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메타버스가 이제 실제적으로 하드웨어가 발전되게 되면 메타버스는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메타버스의 가장 커다란 그 약점, 취약점이 아직까지는 하드웨어입니다. 몰입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랑 가상현실이 비슷해야 되는데 전혀 딴판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로블록스 플랫폼 가서 봐도 너무 유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픽이. 예. 무슨 블록들이 뛰어다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얼마든지 시간이 해결을 해줄 수가 있고, 그 페이스북의 자체 진단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요, 가상현실하고 진짜 현실을 우리가 구별을 못하게 된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이제 급속도로 확산이 될 텐데, 거기에서 가장 유리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페이스북이죠. 왜냐하면 그런가요? 페이스북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하드웨어도 있죠. 지금 이미 그 오큘러스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플랫폼이 있잖아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제 메타버스에서 살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이용자를 이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삼박자를 다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이 테크놀로지의 그 단점만, 결점만 보완이 된다면 메타버스는 바로 시작될 거고, 시작되면 페이스북의 가치는 엄청나게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현재의 모습만, 현재 이런 걸로 성장해 왔잖아. 이것만 보니까 성장의 끝이 보이는데 무슨 뭐 페이스북 가입자, 나 페이스북 이용하는 사람 점점 줄지 않아? 뭐 이런 얘기하고. 근데 지금 그들이 넥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 그럼요. 저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소셜 미디어의 가치보다 몇 배 정도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아까 우리 뭐 빈부의 격차 같은 것도 얘기를 했는데, 메타버스가 잘만 활용이 되면요, 평등한 사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유럽 여행을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우주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소수에 국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육의 기회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한국 등록금도 지금 대학이 막 1,000만 원씩 내야 대학을 다니고 막 이런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메타버스가 만약에 상용화되고 그리고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교수의 강의를 듣는 게 실제 우리가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는 것과 만약에 몰입감이 비슷해지게 되면요, 한국에 있는 대학교는 다 망하겠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하버드에 들어가서
그 번역기를 끼고 하버드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굳이 한국에 있는 그 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아예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교육의 균등한 기회가 창출이 되고 뭐 교육뿐만이 아니죠.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육체적으로 좀 불구가 있다든지 그렇죠. 뭐 아니면은 뭐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일들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세상이 메타버스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미래에 대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장단점,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나 자신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믿음 이런 게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터디가 참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게 페이스북 몰라? 이거 하는 거잖아.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그 정말 많은 부분을 알아야겠네요. 이름을 안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미국 시장 그 참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개인들이 많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서 이 변동성이 왜냐면 금방 사고 금방 팔고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좀 기관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뭐 기관이기 때문에 꼭 장기 투자를 가는 것보다는요. 기관들도 이제 그 뭐 연말 결산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분기 말이 되면 주가가 좀 빠지고 그들도 실적을 보고하고 이러기 때문에 기관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한국 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이 과거 한 10년, 20년을 보면 주식을 사놨는데 이제 주가가 오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10%, 20% 올랐을 때 이거 빨리 팔아야겠다 해서 팔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내가 팔았는데 다시 올라가면 후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시는 이제 단기 투자를 안 하고 장기적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잘 못 해봤던 것 같아요. 한국 투자자분들은. 그렇죠. 오히려 오래 갖고 있어서 손해를 봤죠. 그렇죠. 그 우량 기업이고 앞으로 좋다고 해서 샀는데 포스코가 뭐 3분의 1 토막 나고 뭐 조선주가 뭐 4분의 1 토막 나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단기 투자가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장기 투자를 하다가 오히려 손해본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화적으로 좀 빨리 팔고 사고 이런 게 이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에 예전 20년 전부터 투자를 했다면 어떤 사람은 애플에 투자해서 수십 배를 벌었고 어떤 사람은 넷플릭스에 투자해서 뭐 5,00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뭐 아마존도 있었죠. 페이스북도 있었죠. 이렇게 그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경험을 사람들이 반복하게 되면 굳이 팔아야 되는 그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건전한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돼버리고 습관이 문화가 되면 결국 그 문화가 다시 일상생활이 돼버리는 이러한 순순환이 이미 그 좀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참 부러운 문화인데 그러니까 그 개인의 참여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거기에는 좋은 경험을 가진 참여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일단은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경험치가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존니 선생님께서 오시면 항상 미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니 대표님이 그런 얘기 하시면 또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워렌 버핏도 한국에 왔으면 거지 됐다. 어떤 게 맞는지를 떠나서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참 변동성이 좀 강하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미국에서도 인플레 문제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했지만 계속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요. 달러 강세 점점 심해지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그러면 시장에서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뭐 팔아야 된다 뭐 이런 노이즈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안 팔고 나는 가져갈 거야 생각하시는 데는 확고한 자기만의 어떤 신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투자 원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거는요 포지셔닝인 것 같은데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께서 하나 이제 자기 자신의 포지셔닝을 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바이어인가 아니면 셀러인가. 저는 제 자신이 아직 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아직 팔아야 되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아직 돈도 위해서? 벌고 있고. 셀러라는 것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하나 둘씩 정리를 하는 사람을 셀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바이어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어의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되는데 자꾸만 셀러의 관점에서 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그 버릇이 아닌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룰을 좀 정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룰이 있어야 조금 더 이 마음 자세를 컨트롤하는 게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원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을 20%는 갖고 있는다. 항상 시장이 그렇죠. 좋든 나쁘든. 조금은 이제 변동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20%를 기준으로 하되 만약에 주식이 이제 상승장을 타잖아요. 그러면은 매수를 조금 줄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이 조금 늘어나겠죠. 그리고 만약에 폭락을 하게 되면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이 줄어들죠. 아주 심할 때는 현금이 9%, 8%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2월 달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난 10월 달에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그렇죠. 계속 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현금을 조절을 하고요. 두 번째는 분산 투자. 분산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20개가 최소입니다. 이 20개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예전에 많은 그 리서치가 있었는데요. 논문 결과에 따르면 20개의 그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표준 편차가 없어진다고 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두 가지의 표준 편차가 발생을 하는데 한 가지의 표준 편차는 시간적인 표준 편차입니다. 따라서 1990년대에 투자한 사람하고 2000년대에 투자한 사람하고 수익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같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표준 편차가 있고요. 이거는 전체 표준 편차 중에서 50%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똑같은 시기에 이제 사고 팔았는데 수익률이 다른 경우는 종목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종목 때문에 오는 표준 편차가 50%거든요. 근데 만약에 20개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이 표준 편차가 25%까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5%를 투자하시면서 시장의 지수랑 크게 그 벌어지지 않는 이런 수익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아까 이제 좀 떨어지면 현금을 잘 보유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도 그 현금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많이 떨어진 것 같거든. 사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보유는 줄고 주식 보유 비중이 늘어나는데 또 떨어져. 예, 예. 그러니까 이 현금을 써야 되는, 사야 되는 타이밍,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죠. 못 잡죠. 예, 그게 욕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알면 다 알지만.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그 10초만 늦게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면 오늘 안 사고 내일 사면 완전히 망해버릴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끝난다. 막 이런 생각이 막 그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주식을 살 때는 최소한 이제 3번, 4번, 5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다리다가 저는 좀 욕심이 많거든요. 살 때는. 그래서 뭐 지수가 한 5% 떨어질 때까지는 꿈쩍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5%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S&P가. 그래서 이제 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산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넣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지금 준비해 놨으면 1,000만 원 중에서 한 300을 넣고 기다립니다. 또 떨어질 때까지. 그럼 만약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대로 좋고요. 기분이.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바심을 내면 안 되겠군요. 예. 왜냐하면 조금 그 처음에는 생각에 한 예를 들어서 살 돈이 1,000만 원 있어. 그냥 오늘 100만 원, 200만 원어치 샀어.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 또 떨어지면 더 사야지.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하는데 다음 날 보니까 4% 올랐어. 예. 근데 그 다음 날 또 떨어졌어. 예. 그러면 이제 또 오를지 모르니까 그 순간에 그냥 싹 사버리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또 떨어지고. 이게 참 패턴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어쩔 때는 시장이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노련한 투자자분들은 보통 떨어질 때 잘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찍고 나서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막 2%, 3% 이렇게 올라서 한 여기 무릎 정도 왔을 때 그때 사는 게 보통 이제 프로페셔널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그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우리가 주린이 입장을 못 벗어나는 마음. 하여튼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주식 투자에서 이기려면 이 사람의 본성을 거슬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자,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8월부터 피크아웃 논란이 좀 시작이 된 것 같고요. 한국도 지금 뭐 시작이 돼서 주가 흔들리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의 문제잖아요. 예. 일각에서는 작년 대비 그 워낙 이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게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보는 분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주가도 비정상적으로 올라왔지 않냐. 그러니까 주가도 정상적으로 조정받아야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피크아웃과 주가. 예, 저는 뭐 조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주식시장에 만약에 참여자들이 모두 장기 투자만 100% 하고 있다면 주식은 계속해서 우상향밖에 안 하겠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고 뭐 그중에 상당 부분은 단기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하는 투자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해도 넓혀서 보면 결국 이거는 우상향이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사실 주식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정장이 10%가 올지 20%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조정장을 기다리는 마음은 현금이 20% 있으니까 떨어지려면 떨어져 봐라.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요 80%가 있으니까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편안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아마 우리 최 대표님처럼 이런 마인드가 이렇게 딱 장착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워낙 이 변동성,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본인이 되게 성급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인내심이 부족한 분들이 장기 투자한다고 들어와서 그냥 매일매일 그 주가 시황에 따라 막 흔들리는 모습. 이러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기 성향하고도 뭔가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원자재, 유가를 포함해서 뭐 천연가스, 뭐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이것이 또 인플레이션 공급단에 인플레이션을 부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도 큰 그 뭐라 그럴까요? 시장을 망가뜨릴 요소로 그렇게 보진 않으시는 거죠? 예, 저는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날짜인가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작년 대비해서 이제 5%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엄청난 거죠. 예,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1990년대 이후에 최고의 그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그 원유 가격하고요 식자재를 빼버리면 4%로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전반적인 경제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일부 품종에만 지금 좀 국한된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고요. 올 초 같은 경우는 사실 인플레이션을 이끌었던 것은 중고차였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 많이 했었죠. 예, 중고차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그 9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중고차가 마이너스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쪽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다른 쪽이 올라가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원목 같은 경우는요, 팀버라고 부르죠. 그 원목은 50% 떨어졌어요. 지금 최고가에서.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석유도 이제 원유도 올라가다가 결국은 좀 하락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은 다시 좀 안정화가 될 것이고 투자 심리는 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결국은 하긴 뭐 시장은 긍정론자들이 이긴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노이즈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것이 그 주식을 파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단지 맞습니다. 내가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에 대한 확신인 것 같고요. 시장 변동 상황은 우리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미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그 인사이트가 주어진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책의 저자시고 미주운 채널을 운영하시는 최철 대표님과 함께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이 뭐라 그럴까 전반적인 그 요소들을 한번 점검해 봤는데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멀리 오셨는데 이제 또 영국으로 가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다음 달에 영국으로 출국합니다. 네, 캠브리지. 예. 캠브리지 가시는 분들 한번 좀 들리셔도 되겠는데. 예, 꼭 한번 찾아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감사하고 나중에 뭐 영국에 계시든 아니면 또 한국에 좀 나오실 때든 또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또 만들도록 한번 해보시죠.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9회 기회, 8.15 머니톡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